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14번째 한니발 바르카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4. 포에니 전쟁에서 맞선 카르타고와 로마의 영웅 한니발 대 스키피오. 1. 해양 산업국가 카르타고와 신흥 군사대국 로마의 갈등. 한반도의 최강국 고조선이 부여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있을 때쯤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했고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을 했습니다. 카르타고는 현재 사라진 나라지만 기원전 814년경 페니키아인들이 북부 아프리카에 세운 식민 도시였고요. 이후 페르키아인들의 해상 능력을 바탕으로 서부 지중해의 최대 상업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니발은 BC 247년 카르타고의 식민지 중 하나였던 시칠리아에서 태어나 9살 무렵부터는 아버지를 따라서 스페인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부상을 경계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죠. 로마는 기원전 3세기부터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고 지중해로 진출을 노리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둘러싼 카르타고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마침내 제1차 포에니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장장 20년 이상이 이어진 이 전쟁에서 상업국가 카르타고는 부유한 군자금을 바탕으로 용병을 구성했지만 군사 대국이었던 로마에 비해서는 열세였습니다. 그나마 초기에는 카르타고가 우수한 선박들로 인해서 해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폭풍우에 휘말려서 좌초되어 있는 카르타고의 전함을 발견한 로마인들이 그 전함을 가져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어떤 군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승기는 완전히 로마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로마는 강화된 해국력을 모아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고 결국 카르타고는 시칠리아와 서부 지중해의 해상권까지 빼앗기고 항복을 하게 되었죠. 1차 포에니 전쟁에서 군사를 이끌던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는 카르타고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히스파니아를 식민지로 삼았고 아버지를 따라서 히스파니아로 건너간 한니발은 그곳에서 군사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패배를 안겨주고 자신이 태어난 시칠리아를 빼앗은 로마를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7살 무렵에 자신의 매형이자 당시 히스파니아의 총사령관이었던 하스두르발이 켈트족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한니발이 매형의 총사령관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2.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이미 스페인과 갈리아 지방에서 명성을 떨치던 한니발은 히스파니아 식민지의 군사력을 소멸해지면서 카르타고를 대표하는 인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공격하기 전에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도시 사군툼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사군툼에서는 당연히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시 로마는 갈리아인들을 견제하느라 군대를 파병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원로원 의원들을 보내기는 했지만 한니발은 이들을 문전박대하였고 결국 로마는 이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니발은 사군툼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죠.
이후 한니발은 자신의 복수 대상이자 카르타고 사람들에게 치욕의 역사로 남은 로마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단합력이 부족한 용병 부대를 강하게 휘어잡은 한니발은 기원전 218년 로마로 진격하기 시작했죠. 그는 기습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니발은 보병 9만 명, 기병 12,000명, 코끼리 37마리의 대군을 이끌고 만년설에 뒤덮인 알프스를 향해서 넘어갔는데 이때 한니발 자신도 한쪽 눈에 부상을 입어서 그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병사들의 희생도 커서 이 15일 동안의 힘든 여정이 끝나고 알프스를 넘어왔을 때 그의 군대는 보병 2만, 기병 6천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마 알프스를 넘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로마군은 급하게 집정관 스키피오를 내보냅니다. 이 스키피오가 오늘 이야기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아버지였습니다. 스키피오와 한니발은 타키누스에서 기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로마군 기병대는 한니발의 기병대에 완패를 당해버렸고 스키피오의 아버지 역시 중상을 입은 채로 아들 스키피오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결국 북이탈리아의 세력을 안착시킨 한니발은 갈리아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며 힘을 키워갔고 또 다른 집정관 셈프리니우스와 그의 군대가 다시 달려와서 스키피오의 군대와 연합해서 한니발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트레비아강 근처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대패하게 되었고 트레비아강은 로마군의 피로 붉게 물들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을 막기 위해서 플리미니우스와 게미니우스를 새로운 집정관으로 선출해서 파병을 했습니다. 두 집정관은 북이탈리아와 중부 이탈리아에서 한니발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로마의 본토에서 물량을 앞세운 방어전을 계획했습니다. 한니발은 이번에도 의표를 찌르는 전술을 선택했는데 바로 아르노강 상류의 늪지대를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플라미니우스의 로마군은 트레시메노 호수 전투에서 15,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패배했고요. 뒤늦게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왔던 기병 4,000여 명도 전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니발이 칸나이 평야까지 차지하자 로마는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었고 바로와 파울루스를 새로운 집정관으로 내세운 로마는 이들에게 총 9만의 대군을 다시 주면서 한니발을 막아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16년에 일어난 칸나이 회전에서 로마군은 7만에 가까운 병력을 잃게 되었고, 그러니까 9만에서 7만에 가까운 병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니발은 이 정도면 로마가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로마는 끈질기게 버티면서 수성전에 돌입을 했고 로마의 동맹 도시 국가들이 로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로마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3. 로마의 구명줄이 된 스키피오. 기원전 236년에 태어난 스키피오는 대대로 명망 있는 로마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증조부와 조부 모두 집정관 출신이었고 특히 조부는
기원전 259년 코르시카에서 카르타고군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 기원전 218년 집정관을 역임했고 바로 기원전 219년 티치노 전투에서 한니발에게 패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스키피오의 아들 스키피오 역시 17살 나이로 죽을 고비에 처한 아버지를 구해내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거죠. 다만 그 이후로 한동안 행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었는데 일설에서는 그가 칸나이 전투에도 참여했다라고 하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스기피오가 22살이 되던 기원전 213년 그는 조영관 선거에 입후보해서 열렬한 지지와 함께 당선되어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인 기원전 211년경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프룰리우스와 삼촌 그나이우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히스파니아의 베티스고지 전투에서 스페인 원주민 동맹군의 배신과 카르타고 군의 매복 공격으로 인해서 참패하면서 아버지와 삼촌까지 사망했다라는 사실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로마 원로는 그 해의 법무관인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에게 군대를 수습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네로는 즉시 병력을 이끌고 히스파니아로 출발을 해서 그곳에서 스키피오 형제의 잔존 병력을 흡수했고요.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을 협곡에 가두고 포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스드루발과 그의 병력을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되었고요. 원로원은 그를 다른 사령관으로 교체하고 추가 병력을 파병하기까지 회의를 열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로마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다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히스파니아에까지 지원을 가려는 인원은 없었다라는 점이었죠. 그리고 이때 스키피오가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의 복수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스키피오는 서기 210년 보병 1만, 기병 1000명, 35척의 함선을 이끌고 히스파니아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삼촌의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고요. 거기에서 총사령관까지 된 다음에 이제 히스파니아로 돌격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히스파니아에 도착한 스키피오는 해안선을 따라 육군과 해군이 나란히 진군하도록 했고요. 타라고니아에서 아버지와 삼촌이 남긴 병력들을 흡수해서 보병 25,000명, 기병 2,500명, 함선 35척으로 늘어난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스키피오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켈티베리아인을 포섭했고요. 적진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적의 본거지인 카르타고 노바가 히스파니아에서 대규모 함대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 도시라는 것을 파악하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09년 스키피오는 모든 군사와 함선을 에브루강 하구에 집결시킨 뒤에 카르타고 노바로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로마군이 느닷없이 자신들의 본진에 나타나자 카르타고의 군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요새를 믿고 있었던 카르타고 군은
즉시 지원을 요청한 뒤에 요새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농성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반나절에 걸친 공방전 끝에 로마군이 물러가자 자신들의 승리를 자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키피오의 전략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썰물 때를 기다려서 미리 빼놓았던 5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갯벌을 지나서 성벽의 북쪽의 성벽을 장악했고요. 결국 로마군은 히스파니아의 카르타고 본거지였던 노바에서 노바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결국 맞서게 된 한니발과 스키피오. 노바를 점령한 스키피오는 4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병력으로 히스파니아 곳곳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바이쿨라 언덕에서 약 2만 5천여 명을 이끌고 길을 막아섰던 하스드루발 바르카의 군대와 대규모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8천여 명 이상을 죽이거나 생포하며 대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하스드루발 기스코와 마고 바르카에게 스키피오와의 전투를 맡기고 자신은 한니발 진영으로 합류하려고 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기다리던 로마군에게 걸려서 괴멸적인 수준의 참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스드루발 기스코와 마고 바르카는 히스파니아 안에서 점차 로마에 동조하는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방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키피오의 군대와 일전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히스파니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병력을 모두 끌어모아서 1, 2파에 집결을 시켰고요. 스키피오 역시 한판 승부로 카르타고 군을 히스파니아에서 몰아낼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두 세력은 다시 한번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7만 보병, 기병 4천, 전투코끼리 32마리를 앞세운 카르타고 군은 보병 4만 5천, 기병 3천여 명 정도였던 로마군에게 대패하고 6천여 명만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니발은 기습과 뛰어난 전략으로 로마군을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로마 총사령관이었던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지연 전략으로 인해서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죠. 카르타고의 전력에 비해서 여전히 모든 면에서 로마의 전력이 우위였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카르타고는 궁지에 몰리게 되고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지원하기 위해 오던 하스드루발 바르카의 병력이 괴멸되면서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고요. 한니발의 참가한 전투에서는 우세했지만 다른 방면의 전투에서는 계속 패배를 거듭하던 카르타고는 사실 더 이상 한니발을 지원할 여력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스키피오는 카르타고가 있는 아프리카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고 기원전 204년에 수백 척의 수송선에 약 3만 5천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카르타고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파리나 곳에 상륙합니다. 이후 우티카 인근 언덕에서 하스드루발 기스코가 이끄는 카르타고군을 상대로 대승을 이끌어냈고요. 바그라다스 평원에서도 카르타곤 사령관 하스드루발 기스코와 누미디아 왕이었던 시팍스가 이끄는 군대를 상대로 완승을
하게 됩니다. 한니발은 카르타고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승기를 잡은 로마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죠. 결국 카르타고는 가용 병력을 끌어모아서 군대의 편성을 시도했고요. 그러니까 재편했다는 거죠. 그나마 한니발 직속의 15,000여 명은 카르타고를 대표하는 강군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희망을 걸었을 뿐입니다. 기원전 202년 12월 한니발 바르카가 이끄는 카르타고 군과 스키피오가 이끄는 로마군이 자마 평원에서 운명을 결정짓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한니발을 지원하던 주요 동맹국 누미디어가 로마에 붙으면서 더 이상 누미디아 기병대의 전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 로마군에게 보강되어 로마군은 6천여 명의 기병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열세였던 카르타고군은 전투 코끼리를 앞세워 돌격시키며 공격을 해보았지만 스키피오는 전투 코끼리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죠. 기병대의 공격에 걱정이 없던 로마군은 부대 간격을 충분히 넓혀서 전투 코끼리들이 자신들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유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간 코끼리들이 멈추는 순간 경무장 보병대가 다수의 투창 공격으로 코끼리들을 공격했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카르타고 기병들에게 돌진하는 상황이 연출하게 됩니다. 자, 코끼리를 막 공격하니까 코끼리들이 자신들을 이끌고 있던 기병들에게 돌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노려 로마 기병들은 카르타고 기병들을 공격했고 어쩔 수 없이 카르타고의 기병들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나마 오랫동안 한니발을 따랐던 숙련된 보병들이 전투 초기에는 제위력을 보이면서 카르타고 군이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스키피오는 자신들의 보병이 포위되지 않도록 전투 대여를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서 카르타고의 기병들을 물리친 로마의 기병이 돌아와서 카르타고 보병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열세한 병력으로도 승기를 잡아가던 한니발의 군대에게 갑작스레 들이닥친 적의 기병대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수렁이었습니다. 한니발은 부하들의 희생으로 빠져나왔지만 그의 병력은 괴멸당하는 수준이 이루어졌죠. 5. 영웅의 삶, 비극적인 죽음.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무릎 꿇린 스키피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맺습니다. 카르타고는 아프리카의 모든 소유물을 유지하며 법을 유지할 수 있다. 로마 수비대는 아프리카에 주둔하지 않는다. 카르타고는 로마 허락 없이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없다. 3. 3단 노선 10척을 제외한 모든 해군을 로마에 넘긴다. 4. 은하로 10,000달란트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마시니사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넘긴다. 5. 종전의 협약대로 히스파니아, 시칠리아, 사르데냐, 코르시카의 지배권을 로마에 완전히 넘기고 다시는 이 지역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이 조약은 사실상 로마가 카르타고의 생살 여탈권을 완전히 손에 넣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 전쟁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한니발의 신병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로마 본토를 침략했던 적군 총사령관을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것은 스키피오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덕분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집정관이 되어서 국가 재정을 개혁하면서 체계화시키게 되었고 덕분에 카르타고는 평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로마에 지불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는 반면에 부패한 귀족들을 제거하고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며 국가 재정의 어떤 건강성을 높이게 됩니다. 덕분에 50년 동안 갚아야 할 전쟁 배상금을 10년 만에 갚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의 노력은 카르타고의 탐욕스러운 귀족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니발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고 있던 로마 원로원은 한니발이 지중해의 동방 쪽에서 새롭게 힘을 키우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3세와 손을 잡고 로마의 뒤를 치려 한다라고 모함을 했고 카르타고 원로원의 귀족들은 즉시 한니발을 범법자이자 원로원의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나마 눈치가 빨랐던 한니발은 카르타고를 재빨리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러자 카르타고 귀족들은 한니발이 살던 시내의 작은 집을 불사르는 것으로 분풀이를 합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에게서 쫓기던 한니발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갈 곳이라고는 셀레우코스 제국밖에는 없었죠. 야망가였던 안티오코스 3세는 자신에게 망명한 한니발을 받아들여 줬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해군을 담당하게 합니다. 문제는 한니발은 육상전에서는 명장이었지 해전의 경험은 전무한 수준이었고 안티오코스 3세 역시 야망에 비해서 전투 지휘 실력은 부족했습니다. 물론 절대 전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니발은 해전으로 옮겼어도 뛰어난 전투 감각을 발휘를 했고 안티오코스 3세 역시도 인도 원정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는 지휘관이었죠. 그러나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를 상대할 만한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은 생각보다 일찍 셀레우코스 제국의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니발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르메니아로 망명을 했고 아르메니아가 로마에 굴복하자 다시 비티니아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시 장군의 자리에 오르지만 로마는 비티니아까지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였고 비티니아의 프루시아스 1세는 한니발에게 죽음을 내립니다. 일설에서는 자신이 로마에 넘겨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한니발이 독을 마시고 자살했다라고도 하니까 정확한 사인은 한니발이 이때 죽었다라는 것뿐이고 그 밖에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로마의 영웅으로 떠오른 스키피오는 아프리카를 평정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름 뒤에 아프리카누스라는 명칭을 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를 시기하는 인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만 스키피오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무엇보다 팽창하는 로마에 있어서 그의 존재 자체가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서 이야기한 셀레우코스 제국과의 전쟁에서도 안티오코스 3세를 격파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를 필두로 한 그를 비판하는 자들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원전 187년 스키피오의 동생 루키오스는 안티오코스 3세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아낸 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당합니다. 스키피오를 건드리기가 부담스러웠던 반대파들이 그의 동생을 공격한 거죠. 당연히 스키피오는 분노했고 고발문과 회계장부를 찢어버리면서 화를 내었고요. 이 행동은 스키피오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스키피오가 교만해져서 왕처럼 군다라고 이야기하며 비난을 퍼부었고요. 정적들은 이를 빌미로 삼아서 스키피오 형제들을 계속 몰아붙이게 됩니다. 루키우스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내야 했고요. 반스키피오 귀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키피오가 안티오코스 3세와의 전쟁 때 안티오코스 3세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대가로 포로로 잡은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의 몸값은 받지 않고 풀어주었는데, 안티오코스 3세에게 매우 관대한 조건으로 평화 협약을 맺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정에 선 스키피오는 자신에게 걸린 혐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늘은 자마 전투가 일어났던 날이다 라고 밝힌 뒤에 로마를 떠나 자신의 영지인 리테르눔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수 땅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말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기원전 183년 건강이 악화된 스키피오는 결국 가족묘가 있는 로마가 아닌 리테르눔에 묻히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배은망덕한 조국이여 그대는 나의 뼈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의 유언 자체가 남아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한니발과 스키피오는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명장들이었고요. 뛰어난 업적을 세운 영웅이었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싸운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가 아닌 내부의 적에 의해서 영웅답지 못한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